명수풍. 안녕하세요. 풍구경수학원 나연쌤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에 했던 과제의 고전 산문 세 작품 설명을 선생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충열전에 대해서 작품 설명을 할 건데요. 작품 설명 전에 소설의 인물 유형 8가지에 대해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소설의 인물 유형에는 먼저 주동인물과 반동인물로 나뉩니다. 자, 주동인물은 사건을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는 인물을 주동인물이라고 하고요. 반동인물은 그 사건을 주도해가는 인물을 방해하는 인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등학생이라는 주인공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고등학생인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내용의 소설이라고 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발표도 열심히 하고 학원에 열심히 나가고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갑니다. 근데 그때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 PC방 가자고 조르고 놀러 가자고 조르는 친구들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반동인물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로 나뉩니다. 주요 인물은 보통 주인공에 해당되고요. 주인공의 어머니, 아버지, 친구 같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주변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은 성격에 따라 나뉘는데요. 자, 이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이 그러한 성격을 가졌느냐 아니면 대부분이 그러하지 않은 성격을 혼자만 가지고 있느냐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의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생 아들을 둔 부모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고등학생 아들을 돕기 때문에 공부를 해라 라고 잔소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라는 잔소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해라 잔소리하고 뭐 돈 아껴 써라 마스크 써라 이런 잔소리를 하고 밥 맛있게 먹어라 운동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부모님이 등장해요. 그러면 보통의 부모님들이 다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전형적 인물에 해당되겠죠. 자, 근데 내가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인데 아들한테 매일 500만 원씩 용돈을 줍니다. 그리고 돈을 펑펑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밥 먹지 마, 라면 먹어, 햄버거 먹어, 치킨 먹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공부 안 해도 돼, 맨날 놀아, 맨날 PC방 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고등학생을 둔 부모님과는 조금 다른 개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개성적 인물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은 인물의 성격의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나뉘는 인물 유형입니다. 처음에는 착했는데 나중에도 착해요. 계속 착해요. 소설이 끝날 때까지 착해요. 그러면 평면적 인물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나빴는데 나중에 어떤 사건 또는 어떤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착해집니다. 또는 착했는데 어떤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나빠집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굉장히 착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여자가 배신을 겪고 나서 점을 딱 찍고 나타나면서 굉장히 이제 강단 있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못되게 성격이 조금 변화해서 그렇게 나오는 입체적 인물이겠죠. 그러면 그래서 성격이 변화하면 입체적 인물, 성격이 그대로 변화하지 않으면 평면적 인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유충열전의 인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인물은 대표적으로 유신, 유충열, 강희주, 정한담, 최일기로 대표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신은 유충열, 주인공 유충열의 아버지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주인공의 주변 인물에 해당되겠죠. 아주 충성스럽고 정직한 인물입니다. 자, 유충열은 주인공입니다. 유충열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전이라는 건 앞에 나오는 이름이 그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향전이라고 하면 춘향이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다. 유충열전도 마찬가지로 유충열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그럼 유충열이 주인공에 해당되겠죠. 자, 정의를 얻기 위해 악과 대립하는데 이 악은 지금 정한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희주는 유충열의 장인이고요. 유충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정한담 그리고 그럼 강희주는 유충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력자에 해당되겠죠. 마찬가지로 주변 인물에 해당되고요. 자, 유충렬은 주요 인물이면서 사건을 주도해가는 주동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정한담은 주동인물이 하는 유충렬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한담은 마찬가지로 반동인물입니다. 자, 최일기는 천상에서의 이름은 이걸로 정한담과 함께 천자에게 담기를. 자, 그러면 정한담과 최일기는 한패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최일기도 반동인물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유심, 유충렬, 강희주로 대표되는 인물들이 주동인물이고 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선을 위해 행동하는 인물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최일기와 정한담이 반동인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충렬은 주요 인물이면서 주동인물이 되겠죠. 유충렬전의 전체 줄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유충렬전도 고전 소설에 해당하는 작품, 자, 즉 소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소설의 5단 구성에 맞게 줄거리를 요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발단 부분에서 유심이라는 이제 유충렬의 아빠죠. 이 유심이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해서 어렵게 자식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유충렬이죠. 그래서 이 유충렬은 쉽게 가진 아이가 아니고 아주 어렵게 힘들게 귀하게 얻은 자식입니다. 근데 이제 전개 부분에서 유심의 정적이 간신 정한담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정한담은 지금 유심의 적이었어요. 그래서 유심을 귀양 보내게 됩니다. 누명을 씌워서. 자, 그 과정에서 유충렬과 유충렬과 어머니가 이제 죽임을 당하려는 그런 위험에 빠졌죠. 근데 이제 그때 위기를 간신히 넘기죠. 주인공이니까 쉽게 죽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강희주의 사위가 된다라고 하면서 강희주가 이제 위험에 빠진 이 유충렬 모자를 도와주는 조력자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강희주가 조력자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소설에서 조력자가 이 인물의 댐데미를, 이 인물은 크게 된 인물이야, 내 걸로, 그러니까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얘한테 뭔가 좋은 걸 베풀어서 얘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됐을 때 나도 조금 그런 덕을 봐야겠어, 얘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이제 그 사람의 댐데미를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이런 모티프를 우리는 귀인지감 설화 모티프라고 하는데요. 자, 귀인지감, 귀인을 알아보는 설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희주의 경우는 유충렬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고 나중에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알아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위로 삼은 거죠. 그리고 도와주죠. 그래서 이렇게 조력자가 등장해서 그 인물의 댐데미를 보고 뭔가 이제 능력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것을 귀인지감 설화 또는 귀인지감 모티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도 EBS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귀인지감이라는 용어를 알아둬야 하고요. 자, 위기 부분에서 강희주마저 정한담에게 귀양을 가게 되고, 자, 정한담이 계속 괴롭히죠. 충렬은 아내와 헤어져 광덕산의 도승을 만나 도수를 배우게 된다. 자, 또 지금 조력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승 역시 조력자에 해당되겠고요. 자, 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도수를 배우게 됩니다. 자, 정한담이 도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도교 사상에서 나타나는 행위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이 유충렬전은 천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효와, 그리고 불교 이야기, 그리고 도술이라는 도교 이야기,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가 결합된 이야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절정에서 정한담이 남적, 북적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의 위기가 처하고 충렬이 등장해 천자를 구해낸다.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는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말에는 충렬은 반란군을 진압하고 황후 태자를 구출해서 유배지에서 고생하던 아버지와 장인을 구하고 아내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린다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자, 사실상 지금 발단 이전의 부분이 조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충렬전의 경우는 이 지금 2생에서, 그러니까 지금 땅 2승에서 일어나는 일들 위주로 선생님이 줄거리를 정리를 한 거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생에
전생에도 이 유충렬과 정한담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대립 구도의, 그러니까 대결 구도의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실 이제 전생에 유충렬과 정한담은 전생에 천상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천상계에서도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정한담은 마찬가지로 악에 관련된 사람이었고 유충렬은 선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상계의 둘이 대립을 하다가 나중에 지상계인 이승으로 내려와서 다시 또 대립을 하는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생에서 이승에서 대립하는 구도의 개연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전생의 천상계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이원론적 구조라고 합니다. 그거는 다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유충렬 전의 영일대기 구조 보겠습니다. 자, 유충렬 전은 전형적인 영웅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일대기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영일대기 구조는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7가지에 해당하는 유충렬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고귀한 혈통. 자, 유심은 마찬가지 고관 대작이었죠. 높은 관직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심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냥 일반적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 출생. 자, 쉽게 얻어진 아이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아이라고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출생, 비범한 출생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보통 이제 뭐 박혁거세 같은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출생도 있겠고요. 탁월한 능력. 자,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령기에 정한담이 그 충렬의 모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게 유년기의 위기였고요. 조력자의 돈 강희주와 도승을 만나서 지금 도승이라고 해도 되고 노승은 이제 늙은 승려라고 하는데 노승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노승을 만나서 도수를 배우는 이게 조력자를 2명이나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조력자가 나와서 그 인물의 됨됨이를 알아보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귀인지감설화, 귀인지감 모티프라고 했습니다. 성장 후의 위기, 정한담이 반란을 일으키자 나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고요. 고난 극복과 승리, 그래서 헤어진 가족을 만나서 그 반란을 평정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일대기 구조 7단계에 맞춰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유충렬전 정리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국문소설이고요. 한글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영웅소설이고 적강소설입니다. 적강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충렬과 정한담이 모두 천상계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적강소설입니다. 성격은 정기적, 비현실적, 영웅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격의 정기적이라고 하면 비현실적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적 요소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비현실적으로 막 도수를 부리고 뭐 순간이동이 나타나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막 변신하고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나타나는 전기는 2가지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특징에 나타나는 정기적 요소, 정기적 특성은 비현실적 요소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갈래에 있어서 전기라고 하면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래에서의 전기는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특징에서 전기라고 하면 비현실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배경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에서 아까 말했던 이원론적 공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이원론적 공간이라고 하면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이제 2가지의 세계관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상이한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2번째 작품은 박지원의 양반전입니다. 자, 박지원은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대표적 학자였죠. 실학사상은 명리, 명분만을 중시하는 유교적 사상을 비판하면서 실질적인 학문을 중시했던 학파입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지금 양반전을 통해서 명분만을 중시하는 양반을 비판하는 소설을 지었는데요. 바로 이 글이 그러한 내용에 해당했습니다. 자, 양반전의 인물 소개 보겠습니다. 먼저 양반의 부인, 양반, 부자, 군수 이렇게 나뉠 수 있겠는데요.
앞쪽에 보면 양반 부인이 먹을 것도 없고 돈도 못 벌어오는 양반을 타박하면서 돈 좀 벌어오라고 이제 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은 허생전과도 공통된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허생전 첫 부분에서도 허생의 부인이 양반의 부인이죠. 부인이 맨날 굶고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허생한테 돈이라도 좀 벌어오지 뭐하냐고 이렇게 타박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반전에도 지금 양반 부인이 이렇게 양반에게 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조선 후기에 무능력한 양반의 현실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 가장인 남성, 특히 양반 남성, 가장 남성에게 타박을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인권이 신장하고 있는 조선 후기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반은 학식과 인품은 있지만 현실 대응 능력이 없는 양반이고요. 계속 곡식, 황곡을 구워다 먹어서 지금 빚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인물로 나오고 있죠. 자, 부자는 신앙부유증으로, 자, 돈은 많지만 권력이나 명예가 없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인물로 돈으로 양반을 살해하지만 양반의 실정을 알고 양반 되기를 마지막에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반과 부자의 신분 매매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소설에서. 그래서 신분이 사고 팔 때 군수가 중간에서 그러면 내가 매매 증서 써줄게 라고 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수는 양반과 부자의 신분 매매를 조정을 하는 인물이고 결국에는 부자가 양반 되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인물이죠. 전체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양반이 이제 아내의 타박을 받고 계속 구워다 먹은 황곡이 밀리고 쌓여서 이제 빚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화가 난 거죠. 얘는 곡식 대장을 보다가 얘는 뭔데 이렇게 계속 곡식을 구워다가 빚을 내서 곡식을 구워다 가서 안 갚지라고 하다가 이제 불러오는 거죠. 양반을 잡아들이라 해서 물어요. 갚을 수 있니? 하니까 갚을 수 없대요. 양반이. 그럼 어떻게 할래? 하다가 이제 밤낮 우기만 하죠. 현실 대응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래? 하다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된 부자가 전개 부분에서 양반의 한복을 대신 갚아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양반 신분을 나한테 팔아. 내가 돈 주고 그거 살게. 그럼 니는 그 돈으로 빚 갚고 먹을 거 사 먹으면 되잖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지켜보다가 군수가 그러면 이제 증거가 남아야 하니까 신분을 사고 팔았다라는 증거가 남아야 하니까 내가 매매 증서를 써주겠다라고 군수가 나서서 이제 매매 증서를 써줍니다. 이때가 1차 매매 증서입니다. 자, 매매 증서가 2번 등장하는데요. 양반전에서 2번의 매매 증서가 상징하는 의미 그리고 2번의 매매 증서가 무엇을 비판하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차 매매 증서에서 지금 어떤 내용이 나타나겠죠. 그것을 보고 이제 군수가 양반이 지켜야 할 상황 저는 매매 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1차 매매 증서입니다. 그래서 양반이 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게 적혀 있는데 그 행동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죠. 아무리 급해도 절대 뛰면 안 되고 하품도 해서는 안 되고 표정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행동이 적힌 매매 증서를 줍니다. 부자는 자신의 기대와 다른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절정, 군수는 양반의 권리를 열거한 매매 증서를 다시 작성한다. 자, 2차 매매 증서입니다. 여기서는 양반으로서의 해야 할 행동이 적힌 게 아니라 양반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적어주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 벌고 희낙낙거리면서 놀러 다니고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면서 그 양반의 권리를 조금 비판하면서 비꼬아서 매매 증서를 적어주는 거죠. 그거를 본 부자는 양반의 삶이 도둑놈의 삶과 다름이 없다고 여기고 양반 신분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으로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매매 증서에 나타난 비판 대상과 풍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차 매매 증서와 2차 매매 증서는 엄연한 다른 매매 증서고요. 이 두 가지의 매매 증서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과 그 내용이 결국에는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1차 매매 증서에서는 양반이 지켜야 할 덕목과 의무인데 이것이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 거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급하더라도 절대 뛰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전혀 이제 말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것들을 통해서 양반의 비생산성과 허례허식을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건 없으면서 똥폼만 잡는 그런 양반의 행동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매매 증서에서는 양반이 누리는 특권, 이렇게 보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도둑놈과 다를 바 없는 양반의 특권을 나열하고 있죠. 전혀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다른 사람에게 험한 말하고 험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이런 비인간적인 면모를 통해서 양반이 그만큼 비인간적인 생활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양반의 수탈과 횡포를 나타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매매 증서를 보고 나서 부자는 양반이라는 신분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양반전에 나타난 근대적 성격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분제 동료로 인해서 신분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의 형태와 더불어서 신분을 사고 파는 지금 신분제 동료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배층의 허위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게 소설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이것이 굉장히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양반들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계층의 등장으로 평민 부자가 시민계급의 대두라는 새로운 계층의 등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여성 인권의 신장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의 부인이 양반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가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성의 인권도 그만큼 신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양반전 정리하겠습니다. 자, 갈래소설은 한문소설, 단편소설, 풍자소설에 해당되고요. 박지원이 4대부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글을 쓴 한문소설입니다. 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고전소설의 거의 99.9%의 작품들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은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도 역시 조선의 강원도 정선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양반들의 무능과 위선적 태도, 허위의식 풍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사실상 이 양반전은 부자와 양반 모두를 비판하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양반의 허례허식 그리고 양반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것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신분 상승을 꿈꾸는 부자 계층에 대한 비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의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다 하고 싶으면서 돈만 있다고 해서 내가 양반으로 되고 싶어 했죠. 양반이 되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자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작품 채공강 별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물 소개부터 보겠습니다. 자, 장필성과 채공이 서로 사랑을 하는 두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필성은 남자고요.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자, 채공은 4대 부치 딸로 나오는데요.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부모의 명을 거역하는 주체적 여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진사는 채공의 아빠입니다. 벼슬과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딸을 허판서의 첩으로 보내려는 속물적인 인물에 해당됩니다. 허판서는 자, 그러면 김진사한테 돈을 받고 벼슬을 주는 인물이겠죠. 돈을 받고 벼슬을 팔고요. 벼슬을 미끼로 채공을 첩으로 들이려는 인물입니다. 이감사는 지금 장필성과 채공의 사랑을 이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둘의 사랑을 안타깝게 여겨서 둘이 결국에는 이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그 장애 요소가 등장을 하죠. 허판서와 김진사에 의해서. 근데 이 지금 둘의 절절한 사랑을 보고 이제 둘의 사랑을 이어주기 위해서 애써주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도 구해주고요. 채봉과 필성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 구성으로 소설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발단 부분에서 평양에 사는 김진사의 딸 채봉이 장필성과 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혼인을 약속합니다. 자, 지금 조선 시대에 이렇게 남녀가 서로 시를 주고받으면서 정략 결혼이 아닌 혼인을 약속을 합니다. 자, 이 지금 발단 부분에서 우리는 조선 후기 시대상을 또 알 수 있죠. 자유연애 사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연애 사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이때 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그 고전 소설에서는 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사대부들이 등장하는 그 소설에서는 사대부들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작품에서도 지금 채봉과 장필성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매개체로서 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는 서로의 마음을 대신하는 매개체이면서 사랑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가 너를 봤는데 어떤 감정이 들었고 나도 너를 봤는데 어떤 감정이 들었고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나타내주는 요소로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개 부분에서 김진서는 허판서에게 만냥을 주고 벼슬을 삽니다. 그리고 딸 채봉마저 팔죠. 허판서에게 첩으로 주기로 약속을 하고 채봉은 허판서와 혼인을 불복합니다. 자, 부모의 말에 불복합니다.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상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그 조선 후기에 여성의 인권이 상승하고 있고 조선 후기에 여성의 인권이 신장하고 있고 그 주체적인 여성상으로 채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채봉은 아무리 부모의 말이지만 자신이 납득할 수 없어서 불복하고요. 김진사 부부는 서울로 가기 위해 재산을 모두 처분한 상태입니다. 자, 서울로 가는 길에 채봉은 몰래 빠져나오고 평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김진사 부부는 서울로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나서 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요. 이에 지금 채봉이 없어졌기 때문에 허판서가 노했겠죠. 분노했겠죠. 김진사를 가두어둡니다. 너 나한테 첩 보내기로 했잖아. 니 딸 첩 보내기로 했는데 왜 안 보내? 왜 안 왔지? 난 너한테 벼슬 주려고 했는데 하면서 이제 김진사를 가두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채봉은 기생이 돼서 자기가 돈을 갚아서 아버지를 빼내오려고 하는 효녀로서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절정에서는 이감사가 채봉의 글재주를 보고, 자, 이감사는 아까 채봉과 그 필성을 이어주는 조력자였죠. 그래서 서신과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맡기고 장필성은 채봉을 만나기 위해 이방으로 자원하고 이를 알게 된 감사가 둘을 만나게 해줍니다. 조력자로서. 자, 마지막 부분에서 허판서는 연못제로 파멸하게 되고 김진서와 부인은 돌아오고요. 채봉과 장필성은 혼인하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줄거리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모티프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화소라고도 하는데요. 자, 먼저 지금 장필성과 채봉이 혼인을 약속하는데 부모가 지금 허판서에게 채봉을 첩으로 주고 그리고 장필성은 또 가난하다고 혼인을 반대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지금 혼사장애 요소가 나타나죠. 그래서 혼사장애 모티프가 나타납니다. 허판서에 첩으로 주기로 했다는 점에서 혼사장애 모티프가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혼사를 이루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장애 요소가 등장을 하고 있죠. 쉽게 순탄하게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사장애 모티프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지금 허판서라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없는 여자를 수탈하려고 첩으로 삼고자 하죠. 이런 모티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혼사장애 모티프와 함께 우리는 관탈민녀형 모티프 또는 관탈민녀형 설화라고도 합니다. 자, 관직에 있는 사람이 민간의 여자를 탈하려고 한다라는 건데요. 탈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게 지금 춘향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춘향전에서도 변사또가 관직에 있는 변사또가 민간에 있는 춘향이를 자신의 수발을 들게 하죠. 이렇게 관직에 있는 사람이 민간의 여자를 탐하려고 하는 관탈민녀형 설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줄거리에서 허판서가 채봉을 첩으로 삼고자 한다는 이 부분에서 혼사장애 요소와 관탈민녀형 설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봉관 별곡도 조선 후기에 쓰인 소설이니만큼 그 당시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설의 어느 부분이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허판서가 김진사에게 돈을 받으면서 이제 벼슬을 사고 팔죠. 그리고 딸도 지금 첩으로 줄 것을 요구하면서 벼슬을 오르고자 합니다.
내각 매직, 즉 관직을 사고 파는 것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제도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이 관직이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졌겠죠. 자, 그 다음에 김진서 내외가 채봉에게 허판사에 첩이될 것을 강요하고 있죠. 자, 이때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는 아직은 그래도 가부장적 권위와 본건적 가치관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첩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아직은 본건적이고 가부장적 질서가 남아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채봉은 허판사의 첩이 될 것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필성과 연애를 했었죠. 이 과정에서 자유연애 사상과 그리고 여성의 인권 신장도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진서는 장필성의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유로 장필성을 못마땅해 한다. 자, 돈이 없어서 못마땅해 한다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조선 후기에는 그만큼 돈이 중요했다는 거죠. 채봉이 장필성과 시를 주고받으며 혼인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여성의 인권 신장과 자유연애 사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추풍감별곡의 삽입 효과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시는 어느 부분에 삽입되어 있냐면 채봉감별곡의 뒷부분에 장필성과 그 채봉이 만나지 못해서 장필성이 너무 슬퍼하면서 이 추풍감별곡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이감사가 듣고 나서 둘의 사랑의 절실함에 대해서, 절절함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장필성이 채봉을 그리워하고 둘의 이별을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추풍감별곡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전체적인 그 전 부분을 글에 삽입을 하고 있는데 그 삽입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도 알아야겠죠. 자, 그 효과는 다음 세 가지와 같습니다. 자, 이 추풍감별곡은 당시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의 흥미도 얻고요. 그리고 독자들의 대중성과 독자들이 이 노래 유명한 노래인데 이 작품에도 나오네 하면서 독자들의 흥미 유발과 함께 대중성 확보,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인공의 정서를 극대화하여 전달하고 갈등이 낭만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자, 그냥 장필성이 슬퍼서 울고 있을 때 이감사가 무슨 일이야 하는 것보다는 노래를 멋들어지게, 시를 노래로 멋들어지게 했을 때 그 정서가 극대화되고 낭만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속 줄글로 이루어진 3분 형식의 글에 시라는 운문을 삽입을 하게 되면 글의 단조로움을 탈피할 수 있고 흥미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글이 짧아졌지? 하면서 집중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글의 단조로움을 탈피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채봉감별곡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점은 고전 소설 모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배경은 조선 후기고요. 평양과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권세와 굴하지 않는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 장필성과 채봉의 사랑이었습니다. 특징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는 근대적 여성이 등장하고요. 내각 매직이 성행했던 당신의 부패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근대 전환기. 자, 이 작품은 1910년대에 해당합니다. 이 작품이 쓰여졌던 시기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근대적 전환기의 가치관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독창적 작품에 해당합니다.